자, 이어서 선박보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보험은 해상 운송과 관련돼서 발생 가능한 선박에 가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위험,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죠. 그리고 선박은 아무래도 뭐 침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해상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고, 이게 굉장히 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어, 부동산입니다. 이게 부동산이라는 표현이, 부동산을 우리가 아파트나 토지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의 개념이 원래는 움직이지 않는 동산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라는 뜻인데, 움직이지 않는 재산에 재밌게도 비행기나 선박 같은 것들이 들어가요. 그 이유는 우리가 건물을 등기하는 것처럼 이 선박이나 비행기의 경우에도 그와 같은 어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 봐서 일종의 뭐 실질적으로 동력을 갖고 움직이는 물건이긴 합니다만, 일종의 부동산처럼 취급을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상법이나 이런 법제에서. 근데 이 선박은 뭐 그것이 대형 컨테이너선이든 아니면 어떤 대형 벌크선이든 유조선이든, 사실 웬만한 뭐 수도권 서울에 있는 대형 빌딩보다도 그 어떤 가치라든지 가격이 비쌉니다. 뭐 몇천억 정도 하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을 들어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위험의 노출로부터 재산적인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박에 가해지는 여러 가지 위험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뭐 재산적 위험 있죠. 재산적 가치를 상실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해상보험 계약을 공부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해상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실질적인 어떤 선박이나 화물의 운용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미래 기대 이익, 그리고 이제 운임과 관련된 수익, 뭐 이런 부분도 해상사업으로서 해상보험의 부보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임 손실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선박을 운영하다 보면 발생되는 어떤 손해배상이라든지 손해방지라든지 뭐 그런 부분, 특히 이 손해방지와 관련해서 컨테이너의 손해방지와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을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선박의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바다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다른 선박하고의 충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해양 플랜트나 해양 시설, 뭐 항만 시설 이런 것들과 충돌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냥 충돌하면 그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해상에서 이런 충돌 사고나 뭐 침몰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선박이 원체 크고 그 선박을 운용하는 엔진도 엄청 크기 때문에 많은 양의 기름 많은 양의 기름을 선박이 적재하고 있다 보니, 유조선이 아니더라도요, 유조선이면 더 많이 싣고 있고 일반 선박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양의 연료를 그 갖고 있다 보니, 그게 배가 침몰한다고 해서 그 침몰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류 오염 사고, 그러니까 그 안에 선박에 들어있는 기름이 새 나와서 해양을 오염시키는,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 속에 있는 뭐 태안반도에 있었었던 그 어떤 기름 유출 사고 같은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막대한 제거 비용이라든지 막대한 배상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그런 문제도 충분히 발생 가능하고요. 여전히 또 충돌로 인해서 상대방 선박이나 상대방 하주에게 배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선박보험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선박보험으로 사실 해결이 안 돼요. 선박보험을 설명하고 있지만 선박보험으로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P&I입니다. P&I. 네. 자,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운임을 날려먹을 수 있는 미래의 기대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운임을 선불 받았다면 뭐 목적지에 화물을 안전하게 도착을 시키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하주가 자기가 직접 하주가
그 적합보험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지만, 운임 후불 경우에는 운임을 그 목적지에서 받겠다는 것 자체가 화물을 안전하게 목적지에 운송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는 것인데, 운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 벌어들일 수 있었던 그 수익을 벌어들이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상실될 위험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강의 자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사고로 인해서 내가 선박을 운용하지 못하고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 그 수리 기간 동안 나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돼서 여러 가지 상실,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선박보험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일단 선체보험입니다. 선체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선체 그 자체도 물론 당연히 중요한 보험 부보의 대상이 되지만, 그 선박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선박의 자재라든지 의장 성구라든지 겉에 치장하고 있는 것들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엔진, 그러니까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내연기관 엔진이라고 하는데, 보통 선박은 기관부, 기관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면 그게 엔진, 선박 엔진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항해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용구, 그리고 비품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죠. 배가 원체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고요. 그런 선박의 보증기간, 그 보험 내 보험 기간 동안 발생되는 사고. 근데 그 사고가 담보위험으로서 비롯되어야 되겠죠. 담보위험으로 인해서 발생된 보험 목적물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배상을 하는, 그게 이제 선체보험의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선박보험은 거의가 아니라 그냥 전부 기관보험입니다. 항해보험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의 그냥 기관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이 사적 계약의 원칙에 따라서 보험자와 굳이 선박보험을 항해보험으로 들겠다 이러면 절대 안 됩니까? 라고 하면 그 절대 안 된다라고는 제가 말 못하지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선박보험은 다 기관보험입니다. 그래서 기관보험의 성질을 갖고, 기관보험이 갖고 있는 특징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가 딱 명확하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보험자가 그 보험 목적물에 발생할 가능한 그 손실로부터 부보를 부보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5번 슬라이드부터 나오는 거는 선박보험의 종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선박, 그러니까 약간 좀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 가능한 일반적인 그 선체보험이 아니라, 선체보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서 협회 적하 약관, 선체 약관을 살펴볼 거니까 거기서 살펴보도록 하고, 15번 슬라이드부터 있는 내용은 그런 선체보험이 아닌 일종의 좀 특이한 종류의 선박보험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선박 불가동 손실보험입니다. 선박이 움직이지 못해서, 선박이 어떤 해상사업에 운용되지를 못해서 발생되는 손실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선박이 손상을 입어서 가동 불능 상태가 되면 수리를 해야 되겠죠. 예양을 하거나 해가지고 도크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수선을 하고 수리를 하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날려먹게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보험을 들 때 선체보험, 그러니까 ITC 훌스 기준으로 선체보험을 들 때 그 선체보험의 25%이 제한 규정이 몇 번 더 등장할 거예요. 25% 범위 내에서 90일, 180일, 270일 정도의 불가동 기간에 대한 어떤 손실, 그거를 산정하여 보통 협정은 이렇게 맺는데, 보통 하루당 불가동 손실 금액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보통 지급을 하고, 너무 하루 이틀 운영 못한 것 같고 그것도 보험금 청구하고 이러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면책일수란 게 있어요. 그래서 한 10며칠 이 밑으로의 그보다 짧은 기간에 불가동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 방법에 보면 이것도 약정으로 맺어질 수가 있는데,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 선박의 수리를, 그리고 보험자가 수리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면책 기간을 초과하는 예를 들어서 배를 한 60일 동안 운영을 못했다. 근데 면책 기간이 한 15일이다. 그러면 그 45일에 대한 책임을 대해서 정해서 보험자는 얼마까지, 피보험자는 얼마까지, 이런 식으로 균등 배분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박보험은 계속 보겠지만 대체적으로 이게 덩어리가 커요. 규모가 크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선박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 불가동되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실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엄청난 규모의 숫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대형 컨테이너선의 건조를 위한 비용이 예를 들어서 한 1,000억 정도 들었다. 물론 요즘 나오는 2만 TU가 넘어가는 대형 선박의 경우에는 그거보다 더 많이 들어요. 아니면 대형 유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엄청 많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 1,000억이다. 근데 선박이 보통 내용연수,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는 그 내용연수 내지는 감가상각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하나의 선박을 운영하는 운영 기간을 한 대충 30년 정도를 잡거든요. 그러면 그 1,000억짜리의 선박을 30년 동안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000억이죠. 1,000억이면 공이 11개인가요? 그렇죠? 9개 10개고 11개네요. 그래야 1,000억이 되네요. 그죠? 1,000억을 30년이니까, 그죠? 30년으로 나누면 30으로 나누면 33억이 되네요. 1년에 33억 정도가 되고요. 이거를 365로 한번 나눠볼게요. 나누기 365. 그러니까 1,000억짜리 배를 30년 동안 운영을 한다고 치면 하루에 913만 2,420원이에요. 913만 2,420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0억을 30년 동안 감가상각을 해도 하루에 그냥 단순하게 날아가는 돈이 913만 원이다. 제가 이 계산기를 이용을 했는데 제 계산이 틀릴 수 있지만 대충 그 정도 규모가 나온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이 정도 규모 되는 사이즈의 선박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하루에 900만 원씩 날아간다는 거예요. 가치가. 그런데 그러면 그 선박은 하루에 적어도 900만 원 이상의 운임 수익은 벌어들여야 되는 거죠.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물 퍼다가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감가상각으로 하루에 900만 원이 날아가면 당연히 그날 하루의 매출은 900만 원보다 훨씬 많아야 연료도 채워넣고 선원들 고용도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박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경제적 규모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예요. 자동차 1, 2억짜리 자동차 보험 들고 이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가동 손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운임보험 있습니다. 운임보험. 선박이 해난 사고로 인해서 항해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 벌어들일 수 있었던 운임을 날려먹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을 운임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박을 운용해서 벌어들이는 어떤 취득 가능한 수익,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보상을 받는 거죠. 근데 보통 이 부분은 선불 운임에 대한 부분은 해당 사안이 없어요. 어차피
선불한 운임에 대해서는 이미 선주나 운송인의 어떤 이게 이제 기속이 되었고, 그 운임을 선불한 화물에 대해서 발생된 손실에 대해서는 그 하주가 개별적으로 자신이 적하보험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하는 거고, 적하보험 통해서 해결하는 거고, 결국엔 문제되는 건 후불 운임을 약정하고 운송이 시작된 화물의 경우에는 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에 대한 부분이 운송인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 운송인이 날려먹는 손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비 및 증액 보험인데, 이게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두 개가 뭐가 선비에 대한 보험과 증액, 선박이라는 게,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화물보험, 적하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박보험이에요. 그래서 선박보험이, 선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제가 뭐 1,000억짜리 만들 때 1,000억 들었고, 그걸 이제 30년 동안 감가상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회계 장부상에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 거고, 선박은 특히 국제적인 해상 운송 운임과 관련해서 연동되어져서 지금처럼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가득가득한, 뭐 그래서 뭐 미국의 서해안이든 중국이든 이쪽에 화물이 적체되고 뭐 운송이 지연이 되고 이런 상황이면 선박의 가치, 선박을 운용할 수 있는 어떤 선박의 필요성, 수요, 이게 굉장히 증대됩니다. 선박이 당장에 없어요. 화물을 옮겨야 되는데 선박이 없어요. 그럼 선박의 수요가 엄청 증가하게 되면 선박의 어떤 몸값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굉장히 증가될 수 있죠. 그게 쉽게 말하면 1,000억을 30년 동안 감가상각한다는 거는 그냥 장부상의 회계상의 가치인 거고, 이 선박이 시장 가격 있죠. 시장 가격.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장 상황이나 경제적 상황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변동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뭐 요즘에 뭐 운동화 중에서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투자 가치가 있는 운동화. 누군가의 눈에게는 그냥 뭐 똑같은 운동화일지라도 어느 사람이 봤을 때는 그 운동화가 굉장히 뭐 어떤 특정한 연예인이 신었다는 둥, 어떤 특정한 뭐 운동선수를 기념하기 위한 한정판이라는 둥, 가치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시장에서의 평가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보면 선박의 가치도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증액보험이라는 건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500억 정도의 수준에서 보험을 들어놨는데, 그거를 초과하는 정도의 선박의 가치가 증가했을 때 그 증가분, 그거를 추가적으로 보험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 선박의 가액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변동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선박의 가치에 대해서 뭐 협의해서 정한 것이 아니라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이제 손해 방지에 대한 부분을 지급을 하거나 공동훼손 분담금을 지급하거나 뭐 이렇게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액보험을 넣어가지고 증액보험과 관련된 부분을 실제 처음에 보험에 든 것보다 뭔가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질 때 선박의 가치가 뛰었다는 거죠. 내가 보험에 들 때는 요만큼이었는데 실제 보상 단계에서의 가치는 이만큼 뛰었으니까 내가 증액보험을 통해서 요 증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로부터 해결을 받겠다. 이런 차원에서 사용하는 것이 선비 및 증액보험이고, 그리고 여기 선비보험이 같이 얽혀 있잖아요. 선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글읽고 뭐 공자왈 맹자왈 하는 선비 아니죠. 디스버스먼트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비는 선박의 투자 비용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선박에 투자되는 여러 가지 선박의 운용 비용들, 그 부분도 해상 사고로 인해서 선박이 정상적으로 운용이 되기 어려워지게 되면 이제 손실로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묶여 있냐면 런던 보험자 협회에서 제정한 협회 약관이 이거예요. ITC Rules Disbursement and Increase Value라는 요거를 써서 요거 약관을 써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협회 적하 약관이 별도로 있다. 선비 및 증액 보험에 대한 협회 약관 ITC. 이
ITC는 Institute Time Clause입니다. 그러니까 타임이란 게 기간부 보험 약관이라는 뜻이거든요. 협회에서 제정한. 그래서 선박은 보통 ITC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ICC는 카고 클로즈죠. 적하 보험에 대한 협회 약관이 ICC였고, ITC는 기간부 보험에 대한 협회 약관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선보험 있어요. 개선이라는 요즘에 한자를 잘 안 써가지고 개선이란 말을 더 어려워할 수 있는데, 영어 표현이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포트 리스크입니다. 포트 리스크. 항만 안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보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박이 항구에 정박해 있는 동안 뭐 사고 발생을 해가지고 뭐 문제가 생기는 그 경우에 이제 보험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거죠. 뭐 태풍이나 뭐 계절적인 요인, 이런 것들도 고려될 수 있고, 그 물론 계절적인 요인은 별도로 고려를 합니다. 뭐 여름은 또 이런, 특히 여름에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태풍이 올라오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선박이 바다에 안 나가고 가만히 항구에 휴항하고 있는데도 외부의 그 어떤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정박되어 있는 경우에 이제 이런 개선보험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옵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항구에 정박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선박이 데미지를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개선보험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상 방법, 개선보험의 보상 방법은 이제 P&I 위험, 뒤에서 이제 얘기하는 P&I 클럽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제조자 책임 뭐 그런 거 얘기할 때 사용하는 P&I입니다. 단어는 비슷해도 의미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부두에서 어떤 부두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파손되거나 멸실되거나 아니면 사람이 다치거나 뭐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뭐 아니면 다른 선박이랑 충돌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자가 개선보험을 들었다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 선박보험 중에 개선보험이고요. 또 건조보험이 있어요. 건조보험. 이것도 영어가 확 더 와닿을 수 있습니다. 빌더스 리스크. 이거는 조선소가 보험해 드는 거예요. 자, 선박이라는 게 제가 뭐 재산적 가치가 엄청 크고 그 경제적 규모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하루에 감가상각을 단순하게 계산을 해도 하루에 까먹는 돈이 뭐 9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그리고 선박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공장에서 뚝딱뚝딱뚝딱 해가지고 내일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물건이 아니에요. 뭐 여기 영도에 한진 좀 운영하나요? 한진중공업, 영도 아니면 저 거제에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이나 아니면 울산의 그 현대중공업 같은 대형 조선소의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뭐 그 근처를 가보셨거나 견학을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정말 엄청난 규모의 크기의 선박을 건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박이라는 게 그것도 그렇게 큰 선박을 만든다고 해서 용접하고 막 해가지고 용접 조립해가지고 만든다고 해서 바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박은 특히 가망성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선박이 완전히 만들어지고 한 다음이라 할지라도 시험 운항 같은 것들을 해야 돼요. 진수를 해가지고 물에 띄워가지고 실제로 그 쇳덩어리가 물에 뜨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돼. 물에 뜨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이제 진수식이라고 하죠. 그 진수식을 하고 그냥 바로 선주가 이용 가능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 운항도 해야 되고 그런 기간 동안 그런 기간이 보통 통상적으로 뭐 2, 3년 뭐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뭐 아무리 빨라도 1년 이상의 시간은 걸린다고 보이는데 그 기간 동안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 선박, 시운전 선박이라든지 아니면 도크에서 건조 중인 선박에 손실이 발생을 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조선소가 보험 받고자 하는 경우 선택하는 것이 이 빌더스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협회 적하약관이 있어요. Institute Close for Builders Risk.
ICBR로 뭐 줄이는데 뭐 줄일 필요 없이 그냥 말 그대로 빌더, 선박을 빌딩하는 사람이 가지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건조보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이 굉장히 좀 특이하죠. 그래서 보험기관의 경우에는 최초 작업 개시일부터 진수일 또는 뭐 인도일, 인도인이 아니고 인도일이겠죠. 그까지 보험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뭐 추가 그렇죠. 공사가 늘어지게 되면 추가 보험료 납부해가지고 연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선박보험과 관련된 몇 가지 주요한 정리할 사안들 이야기를 해보면, 선박보험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통 뭐 선박의 운영인일 수도 있고요, 말 그대로 선박의 오너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선박의 오너가 직접 운용하는 선박보다는 보통 이제 나용선이나 정기용선을 통해서 이제 선주로부터 선박을 용선을 해서 그 사람이 이제 해상사업, 운송사업 뭐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선박의 운영의 주체가 보통은 보험 부보의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되는 거죠. 보험자가 아니라 피보험자가 되는 것인데, 사실 선박보험이 뭐 실무적으로든 아니면 학술적으로든 많이 연구도 안 되고, 저희가 뭐 한 주 분량으로 하고 말잖아요. 솔직히 선박보험에 대해서도 그게 실제로 실무적으로 선박과 관련해서 보험회사랑 이야기를 하고 선박 보험을 들 만한 사람이 한국 안에서만 따져봐도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저가 보험 같은 경우에는 해상을 통해서 수출입하는 사람은 다 들어보거나 더 알아보거나 계약할 일이 있거나, 그렇죠. 항공화물도 마찬가지고 항공기를 통해서 수출입을 하는 하주의 경우에는 뭐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한 위험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데, 선박을 보험에 든다는 거는 진짜 한국 내에 있는 대형 선사, 뭐, 뭐, 개인 자격으로 선주로서 선박을 운영하는 선박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형 선사, 벌크 선사, 뭐 몇몇 군데 업체들, 뭐 HMM이나 뭐 대한해운이나 펜오션이나 뭐 SM 라인이나 뭐 그런 데 정도? 그런 데 정도밖에 없어요. 몇 명 안 돼요. 실제로 선박보험 이용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학술적으로나 뭐 아니면 실무적으로나 그렇게 크게 뭐 다루지 않고, 뭐 저처럼 그냥 해상보험과 관련해서 뭐 조금 뭐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관심 있게 이야기를 뭐 살펴보고 하는 것이지, 선박보험과 관련돼서 크게 이슈가 되거나 문제가 되거나 뭐 논의가 되거나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할 사람만 아름아름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진짜 선박보험. 그렇죠? 그런 피보험자가 있는데, 이 피보험자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박의 오너가 직접 자기가 선박에 대해서 보험을 부부할 수도 있고, 선박의 오너로부터 뭐 관리를 위탁받아서 그 선박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용선이나 정기용선을 통해서 선주로부터 선박을 빌려서 자기가 해상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 선박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박을 보험에 부부할 때, 우리가 화물을 보험에 부부할 때도 화물의 상태라든지 화물의 수량, 중량, 뭐 특징, 뭐 개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보험증권에 기재하거나 했었는데, 선박도 마찬가지죠. 스펙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스펙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해상사고가 발생을 한 것이고, 피보험자는 보상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선박의 이름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보험 요율을 결정할 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선박의 종류라든지 건조 연원일, 뭐 톤수, 뭐 재질. 아무래도 나무배보다 철로 만든 배가 안전하고 튼튼할 것이고, 그리고 선박의 국적. 뭐 사실은 선박의 국적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뭐 편의 취적이라든지 그런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편의 취적을 보험론 시간에 얘기하기보다는 그건 이제 뭐 국제운송론 같은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편의 취적의 개념과 뭐
그런 부분을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편의치적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편의치적이란 게 지금은 단순하게 조세 도피처에다가 그 선박의 그 국적을 넘겨가지고 세금 회피나 뭐 인건비 절약 뭐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데, 기존의 원래 편의치적은 적성 국가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 역사적 배경이 큽니다.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그 시기까지 올라가요. 뭐 14세기, 15세기 뭐 그때쯤까지 올라가요. 그게 이제 신성 로마 제국하고 그 오스만 제국하고의 대립 때 그쵸. 기독교 사회와 이슬람 사회가 충돌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이스탄불이 함락되고 뭐 그러던 시기에, 이스탄불이 함락된 게 아니죠. 함락됐기 때문에 이스탄불이 됐겠죠. 원래는 콘스탄티노플이죠.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함락되면서 지금의 터키 수도 아니죠. 아무튼 터키에 있는 그 이스탄불로 바뀌게 된 사건이 있던 그런 시기에 지중해 바다를 둘러싸고 신성 로마 제국, 지금의 그 신성 로마 제국이 뭐 어떤 나라입니까라고 물으면 이거는 세계사를 통틀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지는데, 쉽게 말해서 오늘날의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이탈리, 스페인이 하나의 나라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나라였다기보다는 한 명의 황제로부터 다스려지는 나라였죠. 신성 로마 제국이. 별로 신성하지도 않고 이태리에 있는 로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가 있어요. 그렇게 대립이 강하다 보니까 기독교하고 그 이슬람의 충돌이 지중해 바다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상대방 선박이 보이면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독교 선박은 지금의 이집트라든지 북아프리카라든지 그 그리스, 터키 이쪽으로 갈 수가 없고, 이 이슬람 선박들은 뭐 이태리라든지 이쪽으로 가면 이제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그 얘기를 드렸죠. 그 독일하고 이태리하고 스페인이 한 명의 황제에게 다스림을 당했다라고 보면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나라가 있어요. 프랑스라. 근데 프랑스는 그래서 오스만하고, 사실 종교는 프랑스도 천주교 국가이긴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가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오스만 투르크하고 뭐 이렇게 손을 잡거나 협력을 하거나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프랑스 선박은 이슬람 선박들이 공격을 안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배들이 조금 위험한 해역으로 가면 깃발을 프랑스 깃발로 바꿔 달았다. 뭐 그런 게 이제 편의치적의 기원입니다. 네, 뭐 좀 사이드한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편의치적은 그런 의미이고, 지금 현재는 뭐 적으로부터 공격받는 걸 막기 위한 목적으로 선박의 깃발을 달리다는 것이 아니라, 선박의 국적을 조세 회피나 조세 경감 내지는 인건비 절약적인 차원에서 뭐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조세 회피처 국가들, 뭐 라이베리아니 뭐 이런 나라들로 이제 선박의 국적을 옮기는, 그걸 이제 편의치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급이 나오는데, 이 선급도 좀 몇 가지 이야기할 부분이 있는데, 선박의 안전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선박, 아마 저도 지금 가물가물한데 상용 선박 중에 500톤인가 그 기준을 넘어가는 선박들은 다 선급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급을 받아야만 쉽게 말해서 해양법상 그 우리 한국 내 항로나 이런 데서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한국만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 이런 제도가 있어요. 선박의 그 건조 단계부터, 설계 건조 단계부터 그 선급 협회, 그 한국 선급이라고 하죠. 한국 선급에서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실제로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나, 배가 문제없이 만들어지고 있나, 항해에 적합한 상태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선급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무슨 선급이라는 느낌이 무슨 한우 등급처럼 투뿔뿔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게 항해에 적합하다, 뭐 부적합하다, 뭐 이런 정도를 이제 판단을 해서 그레이드를 나눠 놓는 건데,
예, 이런 장치를 통해서 선박의 안전도와 가망성을 이제 담보할 수 있는 제도로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선박 보험을 할 때 이것이 선급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보험 기간, 예, 그렇죠. 기간 보험으로 거의 뭐 가는 거기 때문에 통상 12개월 단위로 운영을 하고요. 보험 가액 있습니다. 보험 가액은 피보험 목적물인 선박의 어떤 실제적인 가치가 되겠죠. 이거는 선박의 시장 가격,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증액보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변동 가능하기도 하고 변동되는 부분을 반영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금액. 보험 가액이 예를 들어서 1,000억짜리다라고 하면 그 1,000억을 다 부보한다? 그 사실 어렵죠. 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서 일정 규모로, 그래서 특정한 보험회사에 전부 다 맡기기보다는 뭐 나눠서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결정을 하고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가 보상하는 최고 한도가 이제 보험 금액이 되고요. 그리고 운항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항 구간도 정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간, 보험 기간 내에 어느 선박에, 어느 항구에서 어느 항구까지 운항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게 이제 통지를 여기서 말하는 통지는 통지 의무할 때 뭐 통지가 아니라 기간 보험이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뭐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의 뭐 안내 정도는 이루어져야 되겠고, 예를 들어서 위험 지역이나,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앞서 보험의 담보 특약을 공부할 때 배웠던 그런 특정 위험 수역에 대한 부분, 항해 담보, 혹은 협회 담보,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통지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이제 철저하게 금지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법이나 제도상으로는 무조건 뭐 안 되고, 취소되고, 무효되고, 뭐 다 엎어뜨리고, 뭐 말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만, 실무적으로는 좀 살펴보면, 추가 보험료 납부나 추가적인 협약이나 추가적인 특약이나 이런 것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담보 특약에서 배웠던 위험한 해역이나 위험한 수역이었던 부분도 결국에는 추가 보험료를 내고 뭐 이렇게 해서 부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업 내용을 여기서 끊어서 이제 협회 기간 약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